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혼자다 보니 그리고 결혼 생활도 11년 차다 보니 네. 위험한 상상을 자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상이 이 남자와, 왜냐면 전민기 씨 되게 남편으로서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남자와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 같은 거 좀 종종 하거든요. 너무 놀라시네요. 남편이 둘인 거예요? 소위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보던 폴리아모리라고도 하는. 왜냐면은 이 남자가 너무 별로야. 그러면은 뭐 결혼 혼인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든지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너무 남편으로선 좋은 거야. 그리고 결혼 제도의 안전성도 좋아.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좋아. 근데 로맨스는 또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언니 그런 걸 보고 바람이라고 맞네요. 정확하네요. 아니요, 우리 폴리아모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꼭 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자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다자연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죠. 네. 언제나 꿈꾸죠. 근데 언제나 꿈꾸지만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이런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누르는 것들이 좀 있는 거지. 근데 마음속으로는 많이들 바랄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사실 본능에 가깝긴 하죠. 그쵸. 네, 뭔가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사실 진화학적으로도 봤을 때 그냥 누구랑 만나서 섹스를 해서 아기를 임신하고 약간 출산까지 끝내는 그 정도가 1년 반이래요. 그래서 1년 우리가 반. 그 정도의 기간을 딱 설레는 거라고. 그래, 맞아. 딱 네. 1년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 설렘이 사라져. 맞아요. 1년까지야.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자연애가 본능에는 훨씬 가깝다. 그치. 네,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자연에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민정 씨는 다자연애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다자연애요? 다자연애가 화두가 된 지가 그래도 꽤 됐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아. 저는 지금 한 여자의 명도 못 만나고 체력이?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다자연애를 한다면 남자를 여럿 만나야 되니까 일단 그치. 막연하게 생각으로는 한 명 만나도 절절매고 너무 힘든데 두 명, 세 명을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대요. 오, 다자연애를 그런 하려면 것 이게 같아요. 책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이 2배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3배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더 소모가 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무래도 뭔가 두 명한테 내 감정을 다 나누어 줘야 되고 또 갈등도 있어도 두 명과의 갈등을 또 풀어야 되잖아. 그렇죠. 뭐 2명, 3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에너지 소모는 확실히 많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의외가 이거다. 저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이제 1대1 관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누군가한테 좀 눈길이 가기도 하고 다시 설렘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기혼자들한테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냥 연애는 사실 뭐 이 사람이랑 만나다가 안 맞으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도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결혼 안 한 상태에서는 다자연애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질리면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음. 제가 박보검 씨를 만나고 있어요. 네. 근데 박보검 씨가 너무 잘해주고 스윗하고 또 특유의 그 선함, 어. 안정감 막 이런 걸 사슴 같은 나한테 막 눈망울. 주고 있어. 네.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근데 옆에 이진욱이 날 이진욱이 내 손을 밑에서 쓱 잡네. 그 이러면 다른 어떡할 매력이잖아. 거야? 야성적이고.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박보검 같은 남자도 나를 안 만나죠. 이진욱 같은 남자도 나타날 리가 없으니 그쵸. 현실에선 불가능이다. 저는 그리고 연애를 하는 입장이긴 한데 새로운 남자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남자가 어떤지 솔직히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래서 지금 현 남친을 버릴 만큼의 메리트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거를 또 모르긴 해요. 그치, 사실. 그치. 예. 네. 그치. 기존에 만나던 사람과의 어떤 그런 정 같은 거. 그렇죠. 네. 끈끈함. 그리고 서로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서 피곤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서 오는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그 리스크에 대한 그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람도 네. 만나려면 알고 봤더니 얘가 막 바람 피는 남자이거나 뭐 아, 도벽이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주식 말아먹었거나 뭐 다양할 수 극단적으로 있기 간다.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근데 위험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음. 폴리아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안정적인 연애도 취하고 또 새로운 사랑도 같이 함께 이거를 또 합의하면서 만나는
만나는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치. 네. 바람이랑은 조금 달라. 왜냐면 네. 바람은 상대방을 속이고서 음. 1대1 관계인 것처럼 위장한 채로 만나는 거고 음. 폴리아모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를 일단 얘기를 하고 네. 나는 폴리아모리 주의자야라고 얘기를 음. 하고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분과 만나면서 음. 열려 있는 관계인 거지. 네. 상대방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폴리아모리라고 하면은 다자연에 초점을 맞추는데 네. 사실 이 폴리아모리스트들은 비독점에 좀 더 집중을 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독점. 그러니까 비독점. 상대를 독점하지 않는 네. 것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독점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거고. 언제부터 사랑이 소유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사랑에 기본적으로 소유라는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라났던 것 같아.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좀 독점하고 싶고 질투도 당연히 느끼게 되고 소유의 감정이 사실은 자연적인 감정에 가깝지 않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사랑도 여러 번 해보고 이별도 경험해보고 나이가 들면서 아 독점을 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피하자라고 해서 조심하게 되는 거지 기본 속성은 독점이 아닐까? 질투와? 네. 근데 사랑이랑 제도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치. 사랑이 뭔가 제도화되면서 이게 독점이 더 그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했어. 근데 그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뭐 결혼을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게 사랑이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치.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신의를 지켜야 되고 이제 맞아. 지켜야 될 것들 법적인 뭔가가 생기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도 근대의 산물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사랑의 그렇다더라고요. 정의 자체도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적인 단어란 말이야. 사랑. 사회적. 나는 되게 사회적인 단어라고 생각해. 그냥 우리는 소위 막 사랑에 대해서 감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정의는 다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맞아, 사실 맞아. 우리도 자유연애가 뭔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게 진짜 1910년대, 20년대 네, 그때다 그렇다고 보니까 한 하더라고요. 100년 이 정도밖에 안 되긴 했다고. 150년이 안 된 거죠. 네. 결혼 제도에 대한 것도 이제 되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폴리아모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뭐 결혼 비혼, 제도는 졸혼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 미래 세대에는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 그쵸. 어떻게 1대1 결혼 제도를 맞아. 유지하면서 살았지? 생각해보면 지구상의 그 인구가 20억 되나요? 한 되게 많은데 N개의 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한 가지 사랑을 고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연애나 사랑보다도 약간 독점하고 싶은 욕구라든지 질투 이런 건 되게 본능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 그래서 폴리아모리에서 약간 친구 관계랑 많이 비유를 했는데 친구 관계에서도 셋이 모이면 얘가 나랑 더 안 친하면 맞아. 질투나고 이런 거 되게 본능적이지 있지, 않아요? 있지. 네. 본능적으로도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다자연애는 힘들지 않을까. 네, 맞아. 왜냐면 질투라는 감정 엄청 눌러야 되는 맞아, 거니까요. 맞아. 다자 연애도 그렇고 1대1 연애도 그렇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야. 1대1 연애에서는 바람 피는 거를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다자 연애에서는 질투와 참아야 돼. 독점에 대한 어떤 욕구를 참아가면서 네. 이어나가야 되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채팅창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이 제도 자체 뭐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위나님은 난 꼰대인가봐 공감이 안 가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뭐 여러분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 저희도 존중을 합니다. 뭐 네. 뭐든지 다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래도 납박살 문화 클래스잖아요. 네. 그래서 폴리아모리와 관련된 작품들 중에 꼭 소개하고 싶은 거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책을 준비했어요. 우리 민정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폴리아모리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에세이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네. 2명의 애인과 삽니다. 2명의 애인과 삽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에세이 책이에요. 어떻게 좀 읽어보셨을까요? 네, 네, 저희 다 다 읽고 읽고 왔죠. 왔죠. 네,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 키우잖아요.
얘가 웬만큼 아는 나이니까 지금 11살 된 나이니까 네. 사실 제가 책을 집에서 좀 자주 읽는데 뭐 거실이든 책이든 아무렇게나 제가 읽는 책을 내려놔요. 근데 이 책은 나 잠깐 고민했어. 이 책은 약간 고민. 이거를 그냥 내가 오픈된 공간에 놔도 될 것인지. 왜냐면 우리 아들이 항상 본단 말이야. 엄마가 무슨 책을 읽는지. 안에 내용은 안 보더라도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당당하게 내려놨습니다. 근데 제목이 진짜 세잖아요. 사실 이렇게 두 명을 가려도 애인과 삽니다 해도 사실 어른들이 동거하냐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한 지점이 있는데 심지어 두 명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북커버를 이렇게 하고 지하철에서 출퇴근을 오가면서 읽었어요. 작가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좀 오해를 살까봐 저는 이렇게 가려서 읽었어요. 아니, 거의 민정 씨가 더 아니 근데 작가님한테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어. 실제로 북 콘서트 같은 데 가면은 네. 자기 너무 지하철에서 볼 수가 없어서 북커버 가리고 썼다 읽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대요. 진짜요? 네. 예, 제가 그래서 북커버를 좀 쓰면서 읽었는데 작가님한테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좀 편견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 작가님의 책이 제 책장에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책? 그 다른 앞에 책이? 책들? 네. 네. 아니요 뒤에 책인 것 같아요. 23년도 작이거든요. 관계의 말들이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에 관심이 많아서 그 도서전을 자주 가요. 근데 도서전에서 가면 이제 책을 막 사오는데 2024년도 이제 그 해에 저의 책이었던 거죠. 그 책이.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다 읽었는데 그 책이 거의 넘버1이었어요. 관계의 말들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제일 좋았다. 네, 제가 꼽았던 저런 나름의 탑5 안에 드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책을 쓰실 때는 본인이 다자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밝히진 않고 쓰셨어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되게 좋다 했는데 괜히 이 책은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지 제목이 세. 제목이 좀 센다. 네. 그치. 아직까지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주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납박살 문화센터니만큼 이런 주제에 대해 당당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맞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삶을 사는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 같은 것들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불편하신 분들은 뭐 불편하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맞아요. 네. 무작정 비난하기 전에 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뭐 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도 저 거실에 좀 끼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친구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저를 거기다가 사랑으로 껴달라는 건 아니고 저 거실에서 같이 식탁에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정 씨까지 들어가면 진정한 다자연애긴 하네요. 그치. 여기는 여성 한 분에 남자 두 분이시니까 네. 제가 들어가면 또 짝이 많네요. 비슷한 생각을 저도 했어요. 이분들의 그 한 명 한 명 그냥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매력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이 저랑은 좀 결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좀 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독서 모임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은 지적인 어떤 그런 대화 같은 거를 좀 많이 나눈 사람들끼리 어떤 그 코드가 맞아서 이게 이 사람들이 연인으로 발전이 되고 이 관계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뭐 막 그런 어떤 꾸깃꾸깃한 감정들도 있지만 그걸 잘 다독이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 그 자리에 좀 끼고 싶다라는 마음은 들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이셨네요. 그럼 5명 끼는 거야. 자 지금 2명 추가. 그럼 우리 남자를 하나 더 모집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네. 근데 이게 짝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러네. 약간 모노가미적인 생각이긴 해. 그렇네. 그죠? 모노감이라는 거는 이제 폴리아모리의 반대말인 거죠. 그쵸.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폴리아모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거에서 용어를 좀 새롭게 만든 건데, 네. 그러니까 1대1 뭔가 독점적인 연애는 모노가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모노가미. 그래서 네,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술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게 네. 입에 짝짝 붙으신 것 같아요. 모노가미가요? 저는 모노가미 지지자기 때문에. 네. 1대1 관계. 그렇습니다. 예. 폴리아모리에 대한 시선은 어떠셨어요, 세라 작가님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생각보다 닫혀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뭔가 머리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열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읽으면서 불편한 지점들도 있었었고, 분명히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책의 어떤 맹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처음에는 이 작가가 이게 가명인가 필명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쓴 거잖아요. 네. 이 지점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이런 자기 고백적인 책을 쓰거나 뭐 얘기를 할 때 익명으로 한달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오픈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말 그 우리의 첫 영상 일파만파 퍼졌던 그 50만이 넘어갔던 그 영상에서도 댓글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세상 참 좋아졌다. 맞아. 저는 근데 그 댓글도 좀 놀라웠거든요. 네. 여성들이 이제 뭔가 자신의 첫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충격적일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놀라웠는데 저도 똑같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네. 본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세상이 많이 변했네. 이런 사회적으로 생각을 좀 하게 저는 되는 또 거죠. 30년 넘게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그 시선으로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힘드시대요. 그래서 막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무례한 질문 같은 거 많이 쉽지 받는다고. 않다고. 맞아요. 사실 일반적인 연애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섹스는 몇 명이서 하세요? 거의 이런 거 안 거기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가님, 홍승은 작가님은 진짜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 섹스를 2대를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저도 처음에 책을 읽기 전에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되게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가장 좀 스킨십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혹은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하기까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어떤 무조건 성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또 여과 없이 책에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장면이 제 인상 깊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우주 씨랑 원래 연애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우주 씨한테 이제 너가 여전히 좋지만 내가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우주 씨의 첫 번째 질문이 그 맞아. 사람 섹스는 잘해? 그 사람 섹스는 잘해였어. 일주일 동안 숙고하다가 처음으로 내뱉은 그 상대에 대한 네. 이야기가 그 사람 섹스는 잘해. 우주 씨도 되게 열려 있는 그 캐릭터 분이신데 결국은 하는 말이 그렇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 네. 우리 세라 작가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편견 없는 삶이란 없지. 내 안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편견은 절대 깨지지 않는 편견이라는 것도 있는 네네. 거고. 맞아, 저도 그런 면에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도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거,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여전히 폴리아모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되게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긴 네. 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가장 흥미로웠던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요게 좀 핵심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장면을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두 명의 애인과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율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일단 감정선부터 여과 없이 더 서로 얘기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고 처음에 일단 그 지민 씨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지민 씨도 폴리아모리가 모르다가 이게 배워가면서 시작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랑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 뭐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런 상대의 불편 지점을 이렇게 노동으로서 이렇게 행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 부분이 되게 맞는 말 같다. 그리고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모노가미 그 둘만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도 이렇게 깊게 얘기해 본 적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서로 뭐 가정사부터 또 뭐 소비 패턴 이런 걸 하는데 그거 가족의 역사를 다 파헤치더라고요.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사는지 소비 맞아. 패턴으로 사는지 막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사랑의 다른 양상의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맞아. 라는 관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했어요. 네, 결론적으로. 책 제목이 폴리아모리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고요. 첫 번째 주제가 지금
폴리아모리인 거고 제목은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라는 에세이예요. 홍승은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표지에 칫솔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 요거 보면서도 한 명의 칫솔은 훨씬 더 낡아 있어. 맞아요. 훨씬 오래 쓴 거죠. 아니면 네. 화가 많이 난 사람이 칫솔을 제일 험하게 닦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표지이고요. 그 우리 가영 씨는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장면이 좀 되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거기에 이어서 지민 씨도 역시나 똑같은 질문을 우주가 아니라 네. 승은 씨한테 하는데 어쨌든 네. 우주를 향해서 하는 질문이 그러면 마지막 섹스는 언제야? 근데 거기서 이 승은 작가님이 그냥 얼버무려 되잖아요. 근데 네. 솔직하게 어젯밤이라고 어. 대답을 한다. 어젯밤에는 우주랑 자다가 오늘은 나랑 자 뭐 이런 너무 슬프잖아. 그쵸. 근데 저는 네, 아무래도 네. 제가 모노감이라서 그런지 음. 그런 장면들에 되게 이입이 초반에 많이 되긴 아, 하더라고요. 많이 됐다. 예, 나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뭐 안 되죠. 안 돼. 저 절대 안 되죠. 예. 세라 작가님은 어때요? 어떤 게 좀 특별한 포인트로 다가왔어요? 그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이제 3명의 음. 애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이 대화의 내용 자체가 저는 음. 충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뭐 이런 것들도 막 물어보거든요. 처음에 나에게서 뭐 승은을 뺏을 수 음. 있다라는 뭐 그러니까 이런 그 폴리아모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독점자로 이제 그런 그쵸. 생각은 안 해봤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런 대화의 어떤 과정 자체가 저는 음. 야 일반적이지 않다. 음. 이게 진짜 나로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음. 근데 한편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이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적인 대화들도 많이 네, 나누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사실은 어떤 화두를 던져. 평균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야. 뭔가 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가능한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질서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진짜 엄청 고통받고 맨날 그럼요. 울고 상처받고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려가는 그게 있는데 주변에 확장이 되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부모님도 받아들이시고. 맞아. 네. 다 같이 이제 막 식사하고 서로의 네. 안부도 묻고 네. 우주는 이런 면이 멋있고 지민은 이런 면이 좋더라. 너네는 뭐가 좋아서 내 딸이랑 그렇게 힘들게 만나니? 근데 난 내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 욕심 아니야? 폴리아모리 이거?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생각도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또 이제 이 사람에게 뭔가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서로 용인하고 이런 것들 욕심 아닌가? 이렇게 이 생각도 들었어. 저도 약간 불편했던 지점들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폴리아모리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모노가미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이 독점적인 연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1대1 관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넌 내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정말 1대1 연애에서도 상대가 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않지. 그쵸.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걸 모두가 아니까 사실 소유욕에 대해서도 본능을 인정하되 조절을 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고 폭력으로 그래. 이어지기도 하니까 다자연애를 하자. 이거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되게 솔직한 의견이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연애나 사랑의 방식을 가릴 필요가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할 때는 사실 자기 조절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편견을 휩싸이지 않아야 되고 자기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것 자체가 그냥 인생을 사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거 보면서 이 세 분의 관계의 초점이라기보다는 이 세 분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사는 그 작은 마을이 있어요. 달걀부리 마을이라는 그 달걀부리. 마을인데 동네가 좁으니까 서로 뭐 숟가락 몇 개까지는 몰라도 대략 막 이 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쵸. 정보가 동네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이 미용실에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그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 그 홍승은 작가가. 네. 근데 머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신상에 대해서 좀 스몰 토크를 하게 되잖아요. 여자들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저는 뭐 페미니스트와 관련된 책을 쓰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미용사분이 저는 모르는 게 많아서
배우고 싶어요라고 딱 얘기를 맞아. 해요. 근데 네. 나는 그 문장이 너무 멋진 거야. 맞아.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자기 확신에 많이 빠져들게 맞아.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게 뭐 설령 뭐 잘못된 이야기든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배우고 싶어요라는 태도는 되게 멋진 태도가 아닌가. 진짜.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번에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배우는 자세에서 배우는. 좋았습니다. 예. 맞아. 서로 인정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맞아요. 어떤 연애 방식을 택하든 아 이런 연애도 있구나. 엔게이 사랑이 있구나. 네. 민정 씨 말대로.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 없는 한대 파트가 있는데 그 네. 사진 가족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맞아. 한 번도 가족 사진을 안 찍다가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 작가님이 엄청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인들끼리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감동적이고 눈물 나냐. 맞아. 약간 그런 생각. 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작가님 이게 미술 작품 중에서도 네. 폴리아모리 표현한 작품이 있을까요? 아, 네, 있죠. 제가 좀 한 점을 가져와 봤는데 미술 얘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아. 아나이스 닌이라는 작품명이에요. 이제 그려진 여성의 이름이고 이 나타샤 트루베츠코이아라는 러시아 작가가 아이고 그린 어렵다 이름. 네. 근데 이 작가에 대한 정보는 사실 많지 않아요.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가 굉장히 짧았던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로 이주해 와서 활동을 했던 이민자 예술가 정도로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이 작품에서 작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려진 인물이거든요. 오. 아나이스 닌이라는 프랑스계 글작가예요. 네. 10대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그 폴리아모리를 온몸으로 실천했던 작가이기도 해요. 실천가군요. 실천가입니다. 실천가이고 행동가예요. 네. 지금 굉장히 화려한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입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네.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작가로서는 사실은 초창기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고 네. 이 사람이 그래서 초창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개성을 드러내는 어떤 그 요소로 저런 드레스 코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든 옷이에요. 아 자기가 네. 푸른 드레스를 입고 아주 부담스럽게 이제 앉아 있는 왕자에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어떤 여왕의 느낌이 좀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실제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네. 닮았을까? 우와, 배우 아름다우신데. 아름답죠. 어. 네,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여성이었는데 아주 그 화려합니다. 편력이 정말 화려하고 네. 일단 남편이 있었어요. 네, 네. 남편이 있었고 그 북해기선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었던 헨리 밀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애인이었고 헨리 밀러의 와이프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묘사가 되는 준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준과도 연인 관계였어요. 오. 양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런 아. 넌 바이너리예요. 네. 네. 친척이었던 에두아르도와도 사촌이었던 에두아르도와도 연인이었고 와. 자신을 상담했던 정신분석학자 2명과도 연인 관계였고요. 가장 이제 충격적인 것은 몇 명이야 지금 아버지와 근친상간 관계였어요. 와우. 모든 금기를 다 깼네 진짜. 모든 금기를 금기라는 친아버지요? 다 깼어. 친아버지죠. 네. 네. 모든 금기를 이제 다 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각자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남편이었던 사람은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그치, 보장해주는 그치. 사람이었어요. 아, 미국인 정감. 은행가였고 네. 부유한. ATM기인가요? 네. 헨리 밀러라는 사람, 이 작가는 욕망의 눈을 뜨게 해준 거죠. 잘 맞았구나. 되게 포장을 고급스럽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욕망을 또 네. 눈을 뜨게 해줬던 욕망의 관능의 눈을 세계를 열어줬던 사람이 또 헨리 밀러인데 오. 저 작품이 딱 그려졌던 때가 1932년인데 이 시기가 아나이스 닌에게 정말 중요했던 시기예요. 헨리 밀러와 준, 그의 와이프인 준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던 알게 됐던 시기이고 그때 딱 그려졌던 게 저 작품. 궁금해요. 주는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면 준이야말로 가장 되바라진 사람. 너무 헨리 밀러와 결혼 상태에 있었지만 네. 그 전에 여러 명의 그 동성 연애를 또 했던 것이 있었고 헨리 밀러도 그걸 잘 알아요. 네.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솔직했던 인간이 이제 준이었던 사람이고 준을 처음 보자마자 자신의 양성애적 성향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이제 또 아나이스 닌이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실 나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어. 이게 잘 경험해보지 모르는 거야.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문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야. 맞아요. 민현이는 아까부터 자꾸 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 근데 네, 법적으로 네. 지금 닫혀 네. 있어가지고 상상으로
사람으로만. 맞습니다. 오. 네. 야. 근데 저분도 그러면은 전부 다 연애를 할 때 네. 다 애초에 나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를 다 오픈하고 만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그러니까요. 건데 아나이스닌의 그 생애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나이스닌의 가장 유명한 작품 글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뭐냐면 일기예요. 일기. 이 사람 자기 일기? 자기 와. 일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는 이제 11살 무렵부터 해가지고 그 한 73살 정도의 암으로 죽는데 그때까지 해서 60년 동안 일기를 써요. 어허. 평생 대단하다. 일기를 쓰는데 대단하다. 그 일기가 이 사람의 대표작이기도 한 거예요. 아. 근데 특히 저 31년, 32년에 썼던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헨리와 준이라는 헨리와 준을 만났던 딱 그 시기에 그 일기가 가장 또 근데 유명하거든요. 진짜 파격적일 것 같긴 해요. 파격적이에요. 네. 근데 어제 내가 다시 그걸 이제 읽어보는데요. 그 파격적이잖아. 그리고 이제 그 파격성 때문에 이 사람이 막 칭송받는 것도 있어요. 여성의 어떤 욕망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제 제가 다시 이걸 읽어보는데 별로인 거예요. 왜요? 이 작품이 왜? 별로인 거야. 일단 이거는 아나이스닌의 일기는 크게 봐선 두 번 출간이 되는데 66년부터 해가지고 이 작가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이 작가가 자기의 어떤 그 각색을 거친 거예요.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가릴 것은 가리고 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됐던 거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무삭 재판이 출간이 되는데 이 무삭 재판을 출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게. 이 사람은 그 또 연인 중에 하나였겠지. 그렇겠지. 중혼을 해요. 그러니까 중복 결혼이야 한마디로. 네.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었던 그 은행가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이 1923년 20살에 이 남자랑 결혼을 하거든요. 네. 1955년에는 또 그 다른 남성 16살인가 연하였던 다른 남성과 또 결혼을 하는데 돼? 중요한 것은 몰라. 서로가 그건 네. 문제다. 그래서 동부 뉴욕에 있었던 사람이 뉴욕의 남편이 이 은행가 남편인 것이고 네.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멀긴 떨어져 하다. 있죠. 멀긴 해요. 양파수로 갈지. 동부와 서부는 라이벌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나. 서부의 남편은 또 루퍼트라고 하는데 이 루퍼트가 나중에 이제 사후에 이거를 출간을 하거든요. 어. 듣기만 해도 자유롭다. 네. 와, 나 근데 이거 되게 나의 워너비다. 16살 동부, 그리고 동부의 남자, 서부의 남자 서부의 매력이 살다가. 각기 다른데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지금 알았어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제 뭐 문제다. 헨리 밀러나 이 관계는 이제 알고 있었던 관계도 있고 폴리아모리의 원칙에 충실했던 관계도 있고 몰랐던 관계도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60년도에 출간된 일기에서 그러면 이 작가가 은폐했던 것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이 뭐냐? 누구 돈으로 살았냐는 거야. 동부의 돈으로 살았겠지. 아니지, 그치 동부의 돈으로 산 그치. 거지. 어. 은행가. 그쵸. 네. 근데 이 돈으로 그 헨리 밀러 당시에 40살이 될 때까지 나중에 유명 작가가 됐지만 40살이 될 때까지 그 무일푼이었던 이 가난한 작가였던 헨리 밀러의 아파트 렌트비를 내주고 출간할 돈을 주고 했던 거가 이 표면적으로는 아나이스닌이야. 근데 이거 헨리 누구 밀러 돈이야?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오, 그래요? 이거 남편 돈으로 한 거야. 흡사 남편 돈으로 호빠가서 돈 그러네. 이 남자들이 그러네. 제일 열받는 지점인데. 그러면서 네. 와이프까지 그렇죠. 꼬신 거잖아. 와. 아니면 알지 않았을까? 누구? 그 남편이. 남편은 그러면서 자기도 적당히 즐기지 않았을까? 너무 그 이 여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말이 용이 돼? 나는 것들, 무기 나는 것들이 와, 있었어요. 와. 네. 너무 마음 아프다. 네. 그래서 이 아나이스닌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페미니즘 코드나 여성 해방의 서사로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이면에는 약간 문제적인 지점들이 많다. 그 진정한 재밌다. 페미니스트면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자기만의 기반이 방을 돼. 자기가 마련해야지. 그렇죠. 네. 좋은 것만 취합했다. 그죠? 그렇죠. 그렇네. 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고 네. 그렇다고 볼 수는 있네. 그 헨리 밀러랑 준도 사실 약간 가난해가지고 아나이스는 돈 타먹으려고 아나이스 맞아요. 사랑한 척 한 거 아닌가라는 괜한 헬리 밀러는 약간의 의도적인 접촉이 좀 있었고 본인의 원고를 이제 보냈고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었죠. 요거는 진정한 의미의 폴리아모리스트들은 아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관계가 상호 합의가 있었지만. 아니니까.